아니 무슨 결혼까지 한 애가 아파트에 가서 살아? 남편이 돈이 별로 없다고 하니? 어휴 한국까지 가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서 걱정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아멜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인 남편을 맞이한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유럽계도 아니고 너무나 생소한 나라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니 예상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갑자기 시집을 가버린다는 하나뿐인 우리 딸에게 섭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더 아쉬웠던 것이 있어요. 계속 독일에서 살 줄 알았는데 머나먼 곳으로 간다는 것부터 너무 당황스러웠죠. 한국이면 조금 후진국일 텐데 딸이 너무 고생을 하고 살면 어떻게 하죠? 일단 저희 부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래도 딸의 인생인데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사귀어서 결혼했고 지금까지도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부모는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을 믿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은 그러한 부모의 지지와 같은 것에서 나오니까요.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머나먼 나라까지 가서 산다는데 어느 부모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죠. 그 남자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 나라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말이죠. 아무래도 직접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시아 쪽이라서 너무 걱정이에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유럽인이라고 차별을 받을지도 모르고요. 저희는 무서운 일만 안 생기기를 바랄 뿐이죠. 저희는 한국이 나오는 TV 뉴스 소식에도 괜히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한국에 관심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갈라진 나라라서 북한에서 공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것만 같아요. 저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한국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일본에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 전쟁이 났던 나라이기도 하죠. 너무 힘이 없는 나라라서 걱정이 돼요. 한국에서 산다면 괜히 다른 나라들 때문에라도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독일은 워낙 강대국이니 그런 걱정은 없는데 말이에요. 차라리 일본이라면 그나마 안심일 텐데 한국은 좀 더 걱정이 되었죠. 아유 그리고 우선 사위가 괜찮은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딸이 한국 여행을 갔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배낭여행을 한다며 어디를 그렇게 다니던지요. 아무튼 지금의 사위한테 한국 여행에서 모르는 길을 물어봤는데 능숙한 독일어로 길을 알려주었다고 했어요. 신기해서 독일어를 어떻게 할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는 철학과 출신이라서 독일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 딸이 그 남자한테 끌렸던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 독일어를 잘하고 심지어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무언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둘이 카페도 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했나 봐요. 그래요 저희는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는 건 맞는데 기분이 뒤숭숭하고 그랬어요. 사위랑 더 깊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좀 걸렸고요. 그런데 조금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딸이 글쎄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파트에 살 수가 있죠. 그렇게 좁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물에 저희 딸이 살아야 한다니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이고 가난하면 그런 건물에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죠. 저희는 정말 당황하고도 놀라서 딸 보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제 남편이 저를 말려서 그나마 참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파트에 살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형편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집이야 그래도 작게 하나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독일에서 한국인 남편과 살아도 괜찮은데 왜 굳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에요. 다행히 딸과 사위가 저희를 한국에 초대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다녀왔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한 번에 씻을 수 있었어요. 우선 공항에 내리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공항을 구경하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넓고 크면서 최신식 시스템의 공항은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 이 나라라면 내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딸의 집에 가게 되었죠. 사위가 멋진 자동차로 저희들을 태워주는데 독일의 차들보다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독일의 벤츠나 BMW가 세계 제일인데 한국의 현대자동차라고 하면서 괜찮냐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차에 무언가 아기자기한 기능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서울까지 쭉 달려오는데 인천대교라는 다리가 엄청났어요. 정말 그렇게 긴 다리를 바다 위에 지어둔 것을 보고 생각보다 기술이 좋은 나라라고 저희 남편이 칭찬하더라고요. 서울에는 차를 타고 광화문을 지나보는데 정말 넓고 웅장한 궁궐도 보이고 초고층 빌딩들이 많이 보였죠.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던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기에 바빴어요. 저희가 생각한 모습과는 너무나 딴판이었죠. 그래도 중간중간에 넓은 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건물들로 빼곡하더라니까요. 얘네 부부가 사는 아파트도 첫인상에 사실 반했어요. 아파트의 상가에는 많은 상점들이 있었고 멋진 조경의 아파트 단지였죠. 출입구 시스템도 마치 고급 빌라의 모습과 같았어요. 저희는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한국이 땅이 부족해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어느 주택들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딸의 집도 여러 최신 보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해 보였죠. 집 안은 얼마나 깔끔하고 신식이었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과 정말 한참을 구경했어요. 부엌도 마음에 들고 화장실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빨래가 잘 마르도록 베란다, 천장에 있는 의류 건조기도 너무 신기했어요. 천장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옷이 더 잘 마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바닥이 너무 신기했는데요. 독일에서는 당연히 신발을 신고 집 안을 들어가는데 한국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그것부터 굉장히 독특했는데 추운 날씨에 집안 전체가 따뜻했어요. 이유가 바닥의 난방 때문이더라고요. 발이 무척 시려웠는데 바닥을 밟으니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면서 온 몸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위가 한국만의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설명해 주는데 정말 놀라웠죠. 사위는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한국의 불고기와 잡채, 떡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막걸리까지 마셔봤어요. 잡채는 스파게티면과 다른 특별한 면발이었어요. 막걸리라는 술은 정말 달면서 향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와인을 즐겨 마시는데 막걸리와 같은 술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의 음식과 막걸리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저희 남편은 칭찬 일색이었죠. 술을 너무 마셔서 초저녁부터 취해버린 것이 문제였지만요. 이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한국에 푹 빠졌죠. 딸이 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선 독일보다 훨씬 편리하고 깔끔해 보여요. 독일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젊은 세대가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죠. 한국은 어쩜 이렇게 전부 새 건물만 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도 한국이지만 무엇보다도 사위가 너무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의 남자들은 모두 이렇게 가정적이고 자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위는 정말 최고예요. 한국에 예라는 문화가 있어서 어른들을 잘 모신다고 말하면서 저희 남편에게도 정말 깍듯하고 그를 위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딸의 집에서 저희는 낮에 일어났어요. 시차도 시차이고 술을 많이 마신 남편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더욱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사위가 휴대폰을 막 보면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더니 한 20분 만에 아침 식사들이 도착한 거예요. 한국의 국밥도 맛보라면서 시켜주고 빵과 커피까지 전부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이스크림이랑 랍스터까지 시키더라니까요.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아니, 독일은 주로 치킨이나 피자, 스테이크 위주인데 한국은 배달음식의 종류가 정말 많나 봐요. 사위도 한국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닌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회사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반도체 관련 회사라고 하면서 어떤 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더라고요.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 그런 회사는 어떻게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위는 정말 똘똘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독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이 앞으로도 잘 살게 될 것 같다고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다시 보았죠. 독일의 베를린이 유럽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고 최고의 도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서울이 정말 최고의 도시였어요. 다시 돌아온 독일의 모습을 보니 전부 낮고 오래된 건물들만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돌아가서 더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저는 특히 아파트가 그리운 거 있죠. 분명히 그렇게 편리한 건물은 한국에서 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저희는 아파트라는 구조를 나쁘게만 봤을까요? 제 남편은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자꾸 그래서 독일에서 어떻게 그걸 구하냐니까 사위한테 좀 보내달라고 한다고 해요. 제 딸이 한국에 가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이런 새로운 경험은 못하고 늙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독일에서만 너무 오래 살았어요. 같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거의 가지 않았는데 이번 한국 여행을 계기로 다른 나라의 구경도 자주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독일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저희의 삶에도 활기가 돌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한국만큼 매력적인 나라는 없을 것 같지만요. 한국 식당에서 종업원을 불러 고함치는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식당이 다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먹고 있는데 음식 주문을 왜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말레아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옷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정말 고민이 많죠. 좋은 몸매를 유지하려면 덜 먹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먹다 보면 더 찌고 덜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서 정말 문제죠. 특히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좋아요. 새로운 맛과 새로운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정말 황홀해요. 친구들은 제 혀의 감각이 발달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혀가 몸을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또 살찔 것 같네요. 아무튼 혀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외국에 가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게 훨씬 즐겁잖아요. 독일에서만 먹다가 외국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다른걸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는 돈을 모으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갔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에 대한 무언가 신비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옷을 좋아하니까 여러 벌을 가져가느라 캐리어를 꽉 차게 옷만 넣어 챙겼는데요. 미국의 길거리에서도 사진 많이 찍고 정말 여기저기 가봤어요. 도시도 가고 사막화된 지역도 가고 그랬죠. 그때는 친구와 둘이 다니면서 피자도 많이 먹고 햄버거도 많이 먹었어요. 진짜 질리도록 먹느라 지금 햄버거는 잘 안 먹게 되었지만요. 하루에 3끼 햄버거를 먹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 여행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음 여행으로는 일본에 갔어요. 제가 일본 도쿄에 가서 도쿄타워도 가고 일본의 야경 구경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아시아에서 최고는 당연히 일본이잖아요. 그럴만했어요. 음식들도 무언가 정갈하고 깔끔한 맛이었죠. 전골을 시켜 먹는데 조금 단맛이 많이 나서 아쉽긴 했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꼈어요. 사실 일본 여행은 전 남자친구랑 갔었던 거라서 많이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아픈 추억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한국에 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죠. 한국에 간 이유는 친구 때문인데요. 제가 하도 음식을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한국에 가면 아주 만족할 거라고요. 일본에 갈 때 한국이 옆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한국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사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뭐 아시아니까 일본과 비슷하겠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 친구한테 약간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일본과 비슷할 텐데 일본에서 아픈 추억이 있는 것을 왜 꺼내나 했죠. 친구는 자꾸 일본과는 전혀 다를 거라면서 추천했어요. 어차피 내가 여행을 갈 것인 줄 아니까 꼭 가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하도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별 수 있나요? 어차피 언젠가는 세계의 나라들을 한 번씩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가보죠 뭐. 그렇게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서울에 숙소를 잡았어요. 뭘 먹을지에 대해서 얼른 찾아봤고요. 서울은 사진 찍을 곳도 많고 음식점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명동도 괜찮다고 하고 강남이나 홍대도 전부 다른 문화가 있던데요. 아니 같은 서울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저는 조금 신기하고도 흥분되었어요. 아니 사진이랑 영상으로 보는데 젊은 분위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음식점도 찾아보는데 오래된 식당들도 많았어요. 저는 오래된 식당을 선호하는데요. 오래되었다는 것이 맛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맛이 없었다면 진작에 없어졌을 테니까요. 또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속 맛을 개발하잖아요. 당연히 신생식당보다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의 오래된 맛집 거리는 인사동도 있고 종로도 있고 아우 엄청 많던데요. 일단 걸어보다가 들어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런 거 잘 못 골라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들어가면 오히려 실패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 갔고 한 곳의 숙소에서 지내며 서울 구경을 했죠. 그러다가 정말 기억에 남는 곳이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만 나오죠. 정말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이런 곳을 보면 괜히 들어가 보고 싶지 않나요? 진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허름하고 무언가 깨끗한 느낌은 아니었죠. 그런데 장인들이 있는 한국인들만의 맛집을 찾은 기분이랄까요? 그런 곳에 가야 정말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음식 냄새부터 풍기는 것이 아주 맛이 궁금했죠. 들어가니 어쩐지 오래된 냄새 같은 것이 났어요. 살짝 후회도 했었죠. 아무리 그래도 쩔어있는 냄새가 나면 음식의 맛도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들어오긴 했으니 자리에 앉았죠. 주인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리며 한 명인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손가락 한 개를 들어 올리면서 들어갔죠. 일단 할아버지가 물부터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몸목이 너무 말랐으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얼른 목부터 축였죠. 시원한 물을 마시니 갈증과 함께 온몸의 피로도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뉴판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다른 손님들을 보니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 냄비 같은 것을 받고 있었어요. 저도 저 음식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막 끓고 있는 국을 살짝 불면서 떠먹는 손님이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입을 대지 않는지도 신기했고요. 그렇게 쳐다보며 구경하면서 메뉴판을 계속 떠올렸죠. 그런데 한국말에 서툴러서 저 할아버지를 불러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쾌했어요. 손님이 왔으면 메뉴부터 얼른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할아버지를 부르기로 했죠. 제가 성격이 급해서 못 참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저 손님의 음식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죠.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라고 소리를 치고 메뉴를 외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정말 왜 이래요? 정말 음식을 먹으러 와서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손님을 무시하는 식당은 먹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음식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처럼 푸짐한 반찬과 냄비채로 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옆에 젊은 남자 손님이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이곳은 올리원 메뉴라고요. 자기도 메뉴가 없길래 조금 놀랐었다면서 영어로 말해줬어요. 한국인들도 이런 곳을 전부 알지는 않구나 싶었죠. 당연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곳이 메뉴판이 필요 없는 곳이었다는 것을요.
아니 세상에 메뉴판이 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한국 식당의 후기들을 전부 보고 한국에 온 거라고요. 그 내용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런 곳은 없었어요. 저는 혹시나 싶었던 것이 이 반찬들을 저 손님이 전부 따로 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고기에 생선에 여러 채소들까지 양이 정말 많았거든요. 반찬 종류만 10개가 넘었어요. 전부 다른 재료와 맛으로 이루어진 음식들이라서 미쳤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에이 설마 이거 전부 돈을 받아서 5만 원 이상 쓰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의심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먹길래 저도 따라서 먹었어요. 일단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을 먹는데 뜨겁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를 깊이 우려낸 국물 맛이었는데 국에도 푸짐한 고기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어떤 고기인지 몰랐는데 소머리 국밥 한 가지만 파는 가게였던 거예요. 그 고기들은 소고기였던 것이죠. 처음 보는 고기 부위들이 많아서 신기하면서도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찬은 작은 부침개도 나오고 멸치, 샐러드, 고사리 등 한국만의 음식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이런 음식들은 한국의 오래된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독일에서도 오래된 식당을 가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데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생소한 음식들이었는데 제가 누군데요. 저는 정말 음식 안 까려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니까요. 심지어 이 반찬들을 더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랐어요. 일단 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반찬을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죠. 셀프 코너가 뒤쪽에 있어서 그냥 가져와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멸치와 호두를 넣고 볶은 것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그걸 많이 퍼와서 먹었죠. 이것만 해도 따로 돈을 받아야 할 판이었다니까요. 이런 식당은 정말 없었다고요. 저도 여행 게시판에 글을 한 편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런 식당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한국의 진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죠. 배 터지게 먹고도 무슨 8,000원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전에 일본 갔었는데 거기는 작은 반찬까지 전부 시켜야 했다고요. 비싸기는 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 한 가지만 시켰더니 종업원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볼만했죠. 정말 딱 그 음식만 나온 거 있죠. 그때도 저는 종업원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시아 여행 간 사람의 후기를 봤을 때는 반찬을 마음껏 먹는다고 했는데 여긴 왜 이러냐고요. 사실 그때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일본으로 오해해서 그랬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셀프리필 이야기를 일본의 이야기로 착각했었죠. 일본에서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본에서도 미안하고 한국에서도 미안하네요. 아니 근데 한국이랑 일본을 구분하기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저희처럼 독일 사람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제 전 남자친구와 일본에서 아픈 추억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제가 종업원을 불러서 따진 이유 때문이에요. 천천히 물어보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와 싸웠어요. 그 이후로 일본에서 서로 말도 거의 안 했어요. 독일로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없다가 헤어진 거죠 뭐. 그때 한국을 갔어야 했어요. 한국 식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배 터지게 먹는 것인 줄 알았으면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국에도 직접 간을 맞출 수 있게 새우젓과 다대기를 따로 주더라고요. 먹는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먹는 사람 중심으로 주니까 얼마나 좋나요? 어쨌든 정말 그 식당을 잊지 못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인 할아버지가 들어 올리신 하나의 손가락이 국밥 하나 시킬 거냐는 손짓이었던 거죠. 한국의 문화도 좋고 한국만의 따뜻한 정서도 정말 만족해요. 음식만 봐도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정가라고도 다양하며 푸짐한 음식은 정말 모시져요. 이건 무조건 만드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이죠.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제가 의류회사를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옷을 만드는 것이 약간 이것과 비슷해요. 옷을 만들 때면 입는 사람이 입었을 때의 예쁜 것을 상상하는데요. 한국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런 것을 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이유가 전부 문화 때문이었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입는 사람을 엄청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었을 때에 태가 잘 나는 것이죠.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국 여행을 했네요. 좋으신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앞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손흥민 선수의 영국 팬이 있습니다. 영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메이슨은 성인이 되고 한국의 손흥민 선수의 고향에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벗어 던진 유니폼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2년 전 고등학생 시절 손흥민 선수에게 감동을 받고 팬이 되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분에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직접 가서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저의 친구들도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에 간 적도 많아요. 그래서 경기 시즌만 되면 축구만 엄청 보러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토트넘의 팬인데요. 당시에는 맷 도어티나 해리 케인 선수에 좀 관심이 많았죠. 그들은 지금은 모두 이적했지만 저는 아직도 앞으로도 토트넘의 손흥민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시에는 손흥민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아시아 쪽의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손흥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 경기는 끝나고 나서가 대박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팬을 위해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주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특히 꾸벅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아시아의 인사법이 너무 보기가 좋았죠.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해주고 박수를 치며 돌아가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쉽게도 그 유니폼을 제 근처에 계신 다른 분이 받게 되었지만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부터 무언가 손흥민한테 홀렸어요. 경기도 잘하면서 서비스도 좋다니 그날도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이 승리했던 날이었죠. 그런데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실 팬서비스가 댄디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골 세레머니도 최근 과감한 모습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심할 때도 있었잖아요. 손흥민은 저에게 너무 최고의 선수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축구 영웅 펠레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던 선수였기에 저도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죠.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 끝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브라질뿐만이 아니고 정말 축구인이라면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펠레 선수를 챙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펠레 생전에 병원비를 내주기도 하고 병문안은 물론 영상통화까지 하며 돌봐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수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축구 영웅이라고 해도 한국의 손흥민과 브라질의 펠레는 아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단지 축구라는 것에 진심인 손흥민 선수가 축구의 영웅을 정말 잘 모신 거죠. 알아보니 한국에서의 전통문화였던 것도 있었어요. 한국은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존경심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영국도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청나더라고요. 젊은 시절 나라와 가정을 위해 피땀 흘리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무료 지하철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기술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좋은 태도나 매너를 많이 배웠어요. 그런 점에서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리스펙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영국인들도 많아요. 물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돈을 모아서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손흥민의 고향까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 감동 덕분에 짧지만 사연도 남기게 된 것이고요. 사실 민망하지만 손흥민을 알기 전까지 한국을 몰랐어요. 다른 나라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으니까 한국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세요. 제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제 친구들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손흥민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손흥민이 유니폼을 던지고 인사한 그날, 저희는 저녁에 친구 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죠. 지금 같았으면 맥주라도 마시는 거였는데 학생이라 굳이 술은 먹지 않았죠. 저희가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요. 어쨌든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요. 저는 당연히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제 정말 손흥민의 팬이 되고 싶다고 말을 꺼냈죠. 알고 보니 제 친구들 전부 손흥민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젠틀하고 부드러운 인상이라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인상의 사람이긴 하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들은 한국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꼭 한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얼마 전에 다녀온 곳이 한국인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간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정말 몇 년 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아무래도 저희의 목적지가 수도인 서울이 아닌 춘천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떠나는 여행이라서 각자 역할을 나눠서 알아보기로 하고 갔죠.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춘천까지 여행을 간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살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서울은 자료가 많은데도 춘천이라는 곳은 너무나 생소한 곳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이 더 생겨서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죠. 정말 손흥민이 뛰었던 운동장에서 꼭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역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신났어요.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인천공항도 너무 시설이 좋고 서울도 너무 멋있는 도시였죠. 근데 인천공항이 너무 커서 길을 헤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커도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무슨 층도 그렇게나 많고 걸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공항철도 타는 곳이 어딘지 몰라서 시간을 많이 썼죠. 다행히 안내원분께 여쭈니 영어로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공항철도를 탔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자막까지 영어로 알려주어서 편하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도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첫날은 서울에서 숙소를 잡고 서울을 구경했어요. 저희가 있었던 곳이 강남 쪽이었는데요. 한국의 서울에서 가장 핵심부가 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역 쪽에 음식점도 정말 많았고요. 건물들도 전부 크고 웅장해서 놀랐어요. 아니 무슨 전부 다 신식 건물들만 있을 수가 있나요? 무언가 한국만의 느낌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영국이랑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도 느낌이 다르다고 느꼈죠. 그리고 갔던 곳은 코엑스였는데요. 코엑스는 강남에 온 사람들이 꼭 다녀가는 필수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코엑스 광장부터 무언가 넓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코엑스에는 강남 스타일 동상이 있어서 거기서 사진도 찍었죠. 사실 저는 어릴 때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와서 싸이가 한국 사람이었구나 라고 새삼 느꼈죠. 코엑스에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아쿠아리움에도 가보았는데 정말 잘 해놓았더라고요. 같이 간 친구가 스킨스쿠버를 좋아할 정도로 물고기를 좋아해서 정말 환장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한옥도 그곳에 있었는데 밖을 보며 앉을 수 있는 마루라는 공간이 좋더라고요. 정말 사진도 많이 찍고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추억도 많이 쌓았죠. 저녁은 강남역의 음식점에서 닭갈비를 먹었는데요. 닭과 치즈라는 글씨를 보고 들어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한국도 원래 치즈를 먹는 나라였나요? 스파이시한 닭갈비에 치즈가 엄청 뿌려져 있으니까 덜 맵더라고요. 정말 치즈가 잘 어울리는 음식이었어요. 매운 닭에 치즈를 뿌려서 먹는 것은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요.
정말 이건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볶음밥도 먹고 싶어서 시켜서 먹었는데 닭갈비를 먹은 그 후라이팬에 그대로 밥을 볶아주더라고요. 직접 직원이 들고 온 밥과 김가루, 치즈와 깨를 넣고 마구 볶아주는데 정말 새로운 맛이었어요. 진짜 친구들 모두 맛있다면서 먹었어요. 저희가 볶음밥을 2인분만 시켰는데 또 2인분을 추가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픈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맛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은 저까지 해서 3명이었지만 닭갈비와 볶음밥까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좀 잘 먹는 편이긴 한데 외국이라서 덜 먹을 줄 알았거든요. 먹던 음식들이 아니라서 걱정을 한 것은 괜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날에 춘천으로 떠났어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춘천시외 버스터미널로 가면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엄청 가까운 거리인데 그곳의 풍경은 너무 서울과 달랐어요. 춘천을 걷는데 옆에는 큰 강이 흐르고 약간 조용하면서도 운치 있었어요. 쏘니 이런 곳에서 지냈으니까 축구를 잘하게 되었나 싶었죠. 그리고 저희는 춘천의 음식점에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닭갈비인 거예요. 저희는 이미 어제 강남역에서 그걸 먹었잖아요. 정말 놀랐어요. 저희는 같은 음식을 한 번 더 먹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서 다시 그걸 시켜 먹어보기로 했죠. 물론 어제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또 먹고 싶다는 생각도 있긴 했어요. 춘천에서 먹는 닭갈비도 역시 치즈가 뿌려진 닭갈비로 주문했어요. 원래 춘천이 닭갈비의 원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닭갈비는 춘천이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기대했죠. 실제로 닭갈비가 나왔을 때에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강남에서 먹던 닭갈비보다도 가격이 저렴했는데 양이 훨씬 많고 치즈도 더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맵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먹다 보니 어제 먹었던 음식이라 살짝 물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한국의 닭갈비는 정말 신기한 것이 어떻게 전부 뼈가 없이 닭의 살만 발라져서 나오죠. 이 점은 정말 좋아요. 물론 볶음밥도 어제처럼 시켰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간단한 영어로 막국수도 춘천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면서 시켜 먹어보기를 권장하더라고요. 막국수를 설명해 주시는데 차가운 국물과 고기와 함께 먹는 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배도 부르고 얼른 손흥민 선수의 학교에 가보고 싶어서 저녁으로 먹는다고 했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 조금 후회가 돼요. 저희가 호텔을 서울에만 잡아놔서 다시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시간이 약간 빠듯해서 춘천에서 저녁을 먹고 가지 못했네요. 막국수가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 다시 가보기가 쉽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저희는 어쨌든 밥을 먹고서 손흥민 선수가 다녔던 학교에 갔어요. 부안초등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그 유명한 손흥민이 축구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래도 손흥민이 다녔던 학교였더라면 규모도 있고 시설도 좋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었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의 무교가 이런 모습이었다니요. 저희는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죠. 뛰어보기도 하고 공도 차보기도 하고 손흥민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손흥민 스포츠파크를 갔는데요. 확실히 손흥민이 한국에서도 유명하구나 라고 느꼈죠. 이곳을 손흥민의 아버지가 직접 운영한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카페도 있어서 가봤더니 무슨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었어요. 이렇게 도시 외곽의 산속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춘천이라는 곳은 손흥민의 도시라는 사실이 실감났죠. 기다리면서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가르치는 영상 등을 유튜브로 찾아보는데요. 정말 아버지 손흥정이 엄격하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죠. 저 같았으면 정말 집을 도망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축구선수로 성공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혹독한 과정을 손흥민은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흔한 인성 논란도 없고 주장으로도 정말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에서 주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심지어 아시아 한국 사람이 주장인 것은 쉽지 않아요.
그 거친 축구 선수들을 전부 챙기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저희가 카페에 가서 정말 신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축구공 모양의 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빵을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다니 정말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템이라서 저희는 바로 사서 먹었죠. 진짜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맛도 좋았어요. 건물도 단정한 것이 손흥민의 성격처럼 깔끔해 보였어요. 풍경이 좋아서 친구들과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곳의 사람들도 한국어로 대화하는데도 손흥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존경할 만한 선수인 거죠. 저희는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면서 한국에 막히는 도로 풍경을 보면서도 너무 즐거웠어요. 손흥민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공을 차봤다는 사실은 정말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서울에 돌아와서도 이런저런 곳을 구경했지만 한적하고 고요했던 춘천에서의 감동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여정은 서울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한국과 손흥민, 춘천은 정말 저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서울의 밤거리와 젊은 문화도 너무 즐거웠지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소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손흥민 선수라고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